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반드시. 표기는 다른데 음가는 똑같죠. 이 반드시라는 표현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한글도 모르냐? 라며 오히려 재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논란일까요? 오늘 돌직구쇼에서 반드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중도 진보 표심 잡기 나선 윤석열 후보, DJ 노무현 통합 정신을 배우겠다. 목포와 봉하마을을 돌며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DJ 정신은 통합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윤석열 후보 통합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득권 타파와 국민 통합을 배우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동안 국민 통합을 11차례나 강조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반대 측도 포용하겠다며 정치 보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목포, 봉화, 광주 함께 동행하고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 이재명 후보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 2030 젊은이들 표밭 젠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강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택시 다 어디 갔지? 심야 귀가 대라는 다 이유가 있었다. 위드 코로나로 손님 돌아오는데 차고지에는 기사가 잃은 빈 차가 빼곡하다. 차는 있는데 기사분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국면 동안 산악금도 못 채운 기사들이 이를 관두고 대리기사나 배달로 옮겨를 가서 차가 넘쳐나는데 택시는 정작 탈 수 없는 그런 수요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3만 관중 희망찬 함성,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희찬 골로 화답했다. 월드컵 최종 예선 UAE에 1대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경기를 주도했지만 골이 한 골밖에 안 터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싸워줬습니다. 코로나 뚫고 2년 만에 100% 관중들이 입장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후보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형주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반드시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드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준 비단 주머니 안에는 신문 뭉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굉장히 숨가빴습니다. 광주 5.18 묘역 참배에 이어 봉하마을과 목포를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도 함께 동행했는데 그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김대중 정신 하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다 존중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자, 윤석열 후보의 연일 호남 행보였습니다. 광주 5.18 묘역 참배에 이어서 목포와 봉하마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행보까지 굉장히 눈여겨 보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통합을 계승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는데 바로 오늘 스튜디오에 윤석열 후보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 나왔습니다. 김 대변인도 같이 이제 후보랑
광주, 목포, 봉화마을 다 순회하고 지금 또 오늘 스튜디오 나오신 거죠? 예, 1박 2일 동안 수요일, 목요일 광주에서 목포 그리고 봉화마을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왔습니다. 미디어에는 특히 5.18 매역 참배 때 굉장히 광주 시민분들이 반대하는 모습 위주로 미디어엔 비춰졌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광주 5.18 묘역을 찾았을 때는 좀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난 경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언급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곳에 찾아서 국민 통합에 관한 메시지도 내고 또 5.18 정신을 높이 받들기 위한 여러 행보들에 대해서 같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셨던 분들도 함께 했습니다. 반겨주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네, 현장에서 같이 나오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고요. 그리고 그날 자리에는 과거 민주당에 몸을 담으셨던 인사들도 함께 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 5.18 이 민주묘역을 같이 찾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함께 이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같은 경우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진정성 그리고 국민 통합에 관한 의미 이런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발언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 얼만큼 진정성 있는 의미를 담아서 그 통합 행보에 나설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기자, 봉화마을을 찾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영숙 여사는 그럼 윤석열 후보가 혹시 만났습니까? 만남이 불발됐죠. 근데 뭐 아마도 권양수 여사가 다른 일정이 있다 그래서 결국 만나진 못했는데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이었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이제 대통령 수사하지 않았지만 가족 수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뭐 그런 앙금이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분석도 나오던데 어쨌든 뭐 일정 자체가 뭐 잘 조율이 안 돼서 뭐 불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을 잇따라 찾으면서 통합 정신을 강조했었죠. 근데 어제 제가 오히려 주목한 거는 뭐 반대 진영까지 포용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 보복은 정치가 아니라 공작이다. 나는 공작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게 굉장히 좀 눈여겨 맞았, 그러니까 귀에 들어왔는데. 정치 보복 안 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야말로 그 전까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뭐 현 정부를 두고 부패 카르텔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많이 냈었죠. 그러니까 어떤 보수 진영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고 사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심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중도적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 거죠. 포용과 정치 보복은 없다, 공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선거의 정석을 좀 따라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돼 있는데 무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 후보 지지도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4개사가 함께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39대 32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데도 자 4개사 합동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앞서서 이기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뭐 대선 서울시장 선거, 큰 선거 지휘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지금 연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요거는 또 특히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인데 자, 요 결과 김형주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를 하고 한 조사라서 차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앞으로 미래의 예측성이 낮았다면 이번 여론조사는 조금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미래 예측성이 좀 높아졌다.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컨벤션 효과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선출했을 때의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그쪽 팀들의 여론조사에 응했을 가능성도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버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전문가들은
말하자면 두 후보 확정되고 일주일 뒤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그 일주일 뒤, 10일 뒤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끝까지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야 전문가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그 말하자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가 벗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쳐다볼 부분이 있고요. 다만 부분적으로는 아마 무슨 뭐 사건이라든지 또 이슈라든지 그때 부분적인 어떤 개입 여지가 있겠죠. 예. 근데 뭐 가짜 뉴스 유포의 경우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어떤 시점에서 누구랑 어떤 그 모집단을 가지고 조사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앞으로의 미래 전망치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그 후보 확정 이후의 행보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많이 어떤 그 스스로의 그 지지율을 높여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30%를 지키고 있다는 것조차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낮은 후보 확정 이후에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각각에게 유의미한 의미들은 있다. 흥미로운 김영주 의원님의 분석 들어봤고요. 방명록 내용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설전 비슷한 게 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방명록에 일단은 이렇게 적었는데 어떤 부분을 이재명 후보는 문제 삼고 있는 걸까요? 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윤석열 후보가 방명록에 썼습니다. 반드시, 반듯하다 할 때 반드시, 반듯하게 세우겠다라는 반드시 세우겠다. 자, 볼 때는 일각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요 윤석열 후보가 쓰는 장면입니다. 쓰는 장면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을 보시죠. 반드시 세우겠다. 반듯하게 5월 정신을 기리겠다라는 방명록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삼고 있을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반드시. 잘못 쓴 거 아니라면 더 문제다.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의미다. 이는 5월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차라리 맞춤법을 틀리길 바란다. 자,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빤듯하게 세우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쓴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공동성대위원장은 사과하러 온 자리에서조차 저렇게 쓰는 걸 보면 준비 안 된 후보가 확실하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은 반듯하게 서 있다. 본인의 자세나 반드시 세우라라며 반드시라는 표현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매우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직접 한번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후보님 보시기에 5월 정신이 지금 조금 삐뚤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글쎄요, 어디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크게 어떻게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뜻이냐. 반드시 똑바로 제대로 잘 세우겠다라는 뜻이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맞춤법, 표기법은 법전에는 안 나와 있겠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가 보기에 왜냐하면 법조인은 한 문구, 한 획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 반드시라는 윤석열 후보의 저 방명록,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보십니까? 원래 법조인들이 국어를 잘해요. 그렇죠. 국어 뭐 한자도 많이 알고. 예. 근데 저는 처음에는 반드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더 자연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반드이가 반듯하게다 그런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 자리에서 5월 정신이 삐뚤어졌다라는 의미로 저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닌 것 같고 좋은 뜻으로 좋은 말을 하겠다라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굳이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꼬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덕담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 덕담에 대해서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분명히 좋은 이야기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왜 저렇게 반응을 하지? 저 사람이 무슨 자격지심이 있나? 아니면 뭐 심성이 꼬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진짜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관련해 가지고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5.18 뭐 피해자 배상에 관한 법률, 뭐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 이게 법이 3가지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5월 정신이 무엇일까? 5월 정신은 직접적으로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인데 결국은 어떤 것이냐? 이제 김진 앵커도 프랑스에서 올해 근무를 하셨으니까 저는 5월 정신 어떻게 생각하냐면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똘레랑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똘레랑스. 다른 사람이 조금 뭐 실수를 하고 그래도 관용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주고 포용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번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넓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해봤습니다. 반드시 표현은 문제가 안 돼 보인다라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이걸 문제 삼는 쪽이 좀 더 이상하다라는 의견,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윤 후보의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가 과거 반드시라고 똑같이 쓴 바가 있었습니다. 5월에 빛나는 정신과 역사를 받들어 개혁을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가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반드시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홍영표 의원도 5월 정신이나 민주주의를 삐뚤어져 있다라고 썼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아니 역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호남 친구가 홍영표로 드러난 거죠. 오히려 깐부가 그렇게 되나요? 무슨 글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보니까 4월 달에 홍영표 친구가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반드시 생각해 봤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당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반듯하게 제대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반드시가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 나의 의지를 포함한다. 윤 후보의 반드시가 오히려 더 맞다.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그런 뜻으로 내가 더 올바로 세우겠다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반드시라고 하는 건 당이잖아요. 그런 것을 나는 고민해서 올바로 내가 더 열심히. 근데 그걸 굳이 그걸 가지고 그전에는 그러면 꼭 안 했냐? 그럼 반드시라 해도 문제고 반드시라 하면 그전에는 삐뚤어졌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거 가지고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드시라고 하면은 뭐뭐 해야 된다라고 끝내야 돼요.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겠다. 반드시 뭐 이렇게 되게 된다. 그 반드시 세우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자기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까지를 이렇게 상대방 후보라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건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도 민주당 홍영표 대표는 되고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라는 게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박명록의 글귀를 시비 걸면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받지 않아도 될 누명들을 막 씌워내는 건 이게 5.18 정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한다 5.18 정신을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건 개별시적 선동어법이고 이런 식의 어법을 한국 전체에 들여놓는 것은 5.18 정신의 훼손이에요.
괴벨스적 선동어법이다. 진중권 전 교수의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에서는 여권과 이재명 후보의 문제 제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근식 교수, 한글마저 곡해하지 말라. 박명록 조롱하는 사람이야말로 5월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이다.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캠프는 한글도 모르나 반드시라는 낱말의 의미를 모르는 듯하다. 후지고 유치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뭘 문제 삼고 어떻게 문제 삼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제 제기입니다. 반드시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의미로 모독한 것이다 라고 이재명 후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생활 20년 넘게 한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제 이 해프닝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죠. 그래요? 처음에 이거 문제를 제기했던 게 민주당의 이경 부대변인이 반드이를 반드시로 잘못 쓴 줄 알고 한글도 모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 처음 시작했던 게. 한글도 모르냐 비판.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죠. 아니 나는 반드이 다시 해서 곧게 바르게라는 뜻을 쓴 거다. 사실 그게 당연히 표준어죠. 그것도 반드시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시 이재명 후보가 가세를 합니다. 거기에. 아니 반드이라고 썼다면 오히려 더 문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5월 정신이 그럼 지금까지 삐뚤어졌다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조금 전에 또 본 것처럼 홍영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5월달 방문했을 때 또 다시 반드이라고 쓴 겁니다. 아, 홍영표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에요. 예, 현재 이제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그러면 저게 원내대표 시절에 쓴 건 아니군요, 홍영표 그렇죠. 대표. 최근에 쓴 거군요. 전당대회 나와서 광주 묘역을 방문했을 때 쓴 겁니다. 원내대표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건데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를 꼬투리 잡다 보니까 계속 엉뚱하게 헛발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저 반듯하게 세우겠다, 반듯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늘 다수의 독재로 왜곡될 수 있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늘 언제나 성찰하면서 반듯하게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반대로 5월 정신 역시 5월 정신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는 똘레랑스라고 생각한 대로 얘기했습니다. 다 개인이 다른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정신과 가치도 계속 승화 발전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게 후대 사람들의 역할이고 후대 사람들이 주어진 의무인 거죠. 아니, 반듯하게 세운다는데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게 그거야말로 굉장히 삐뚤어진 심성이 아니고서야 참 나오기 어려운 발상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정신을 반드시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말 되네요. 네. 이러면 문제 없죠. 네. 반드시 반듯하게 세우겠다. 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패널 개개인들의 의견 전해드렸고 다시 한번 정정해드립니다. 홍영표 대표가 저걸 쓴 것은 당 원내대표 시절이 아니라 지난 4월 가서 쓴 반드시라는 표현이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를 상징적으로 선물해 준 바 있습니다. 그 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을까가 궁금했는데 그 정체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일단 그때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네, 언론 사진 촬영용으로 안에 신문지 들은 거고요. 예, 그랬을 것 같고. 예. 토실토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이렇게 뭐 좀 채워넣은 거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선거 전략에 관한 것들인데 예. 젊은 세대에 다가설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서 후보들에게 전달했는데 예. 첫 번째 비단 주머니에 해당하는 숙제를 어제 후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뭐 아마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실체는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저기 들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들고 있는 연보라색과 분홍색의 복주머니, 비단 주머니 안에는 동아일보 신문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동아일보 신문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접어서 복주머니에 넣어서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신문은 동아일보를 봐라. 이런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당대표실 동아일보가 있었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안에 동아일보가 들었었다고 하고 그럼 실제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할 텐데 대선 기간 중 포털에서 댓글 조작, 드루킹, 그렇죠? 드루킹, 김경수 지사 유죄받았잖아요. 저 댓글 조작 또 있을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봤습니다. 킹크랩을 잡는 크라켄. 저거 신화에 나오는 그 문어 괴물이잖아요. 킹크랩 같은 거 잡아먹는 크라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첫 번째 비단 주머니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론 조작 일삼는 여당에 대응하는 우리의 온라인 사드다, 방어책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크라켄이 뭘까요?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14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이재명 등 주요 키워드로 관련 기사 및 댓글 실시간 수집 분류하고 이상 동향을 분석한 뒤 필요시 중앙선관위의 신고 절차를 밟는 구조입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해야겠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김병민 대변인님, 요즘 뭐 이 대표랑 윤 후보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 크라켄 전략에 대해서 실제로 전달받은 겁니까, 후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먼저 얘기를 좀 꺼냈던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건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게 바로 디지털 정당위원회의 이경 위원장입니다. 이영 위원장이요. 이경은 아까 저 반드시. 아까 이경. 반드시 토큰 지나갔으니까 좀 잊으세요. 네. 반드시 잊으세요. 디지털 정당위원회 위원장이 이 관련된 내용,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디지털 정책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역할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 포털 사이트 등에 있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저도 굉장히 습관처럼 기사를 보고 난 다음은 댓글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댓글 보지. 그리고 이 댓글에서 어떤 글들이 적혀 있는지가 사실은 그 다음 여론을 형성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거 조작한 게 접대 드루킹 아닙니까? 그게 이제 드루킹 사건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순한 사람의 댓글이 아니라 이 그 매크로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불법으로 댓글을 조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연관돼 있는 김경수 지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으면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한 댓글이 조작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이 다 잘 갖춰져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뉴스 댓글을 볼 때마다 아직도 여전히 의구심들이 잘 가시지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잘 걸러낼 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혹시나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잡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신속하게 선관위에다가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질 못했습니다. 이제 곧 이름도 크라켄 프로그램인지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공식 명칭이 무엇일지 그리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곧 당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눈여겨볼 법한 대목인데 이걸 어떤 전자 시스템적으로 크라켄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매크로 등을 이용해서 불법 댓글을 다는 여론 조작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탁 포착해내는 시스템을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고 있다. 굉장히 좀 뭔가 첨단, 어떤 젊은 느낌. 뭐 이런 느낌 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쪽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공부했던 전공 분야도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뽑았던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런 젊은 감각 또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특히 대통령 선거의 불법적인 일들을 뿌리 뽑으라는 시대적 과제들이 주어졌을 텐데 이게 실제 구현되게 된다면 정말 첫 번째 비단 주머니로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보께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동아일보 신문 기사는 봤습니까? 저는 사실 저 비단 주머니 건넸을 때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저 내용이 잘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신문이 꼬깃꼬깃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저 안에 들어간 게 신문이었다라고 하니까 해당 언론, 관련된 언론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이 와서 혹시 어느 신문이었냐고 물어봤는데요. 동아일보를 즐겨봤다는 얘기기도 하고 또 동아일보를 꾸겨서 넣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또 꾸겼다는 의미를 넣어요 거기다.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 돌직구쇼에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또 같이 한 식구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는 저희 돌직구 멤버 출신이죠. 네, 그래서 동아일보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관한 이야기 분석해봤고요.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김혜경 씨의 손을 꼭 잡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 밤새 부인 김혜경 씨를 간호하는 CCTV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일각에서 유포되고 있는 이 괴 소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어제 행보부터 살펴본 후에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요소수 문제로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일종의 좀 불편함을 겪고 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어제 밝혔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 이거 어떤 뜻입니까? 사실은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효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내년부터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말하자면 이익 본 것과 손해 본 것을 뺀 것에다가 250만 원을 다시 뺀 나머지 세액을 2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 이제 주식 거래 양도세는 2023년부터 과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왜 코인에 대해서만 1년 전부터 과세를 하느냐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 양도세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무과세나 다름없어요. 5천만 원 이익 이상 또 3억 이상 해야만 25%, 3억 이하는 22%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코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백안시하면서 과세는 먼저 하고 또 실제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주식 거래는 5천만 원까지 공제하면서 가상자산 코인에 대해서는 250만 원만 공제하는 것, 이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에 있습니다. 기재위에서 이 문제를 할 때 형평성에 맞게 시행 시기를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시행 시기를 먼저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2022년 또 일반 주식은 2023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정권에 대한 소득은 소득이 없는 곳에서는 말하자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을 불합리한 부분을 제대로 지적을 해준 부분이다. 네.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 아무래도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발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 2030의 마음을 잡는 행보와 관련해서 작은 논란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공유한 함께 읽어보자라고 추천한 글, 그 글 안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광기다라고 비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 지지자를 일컫는 홍카단이 이재명 후보에게 드리는 편지를 이재명 후보가 함께 읽어보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페미니즘 광기 사로잡혀 관념적 정의만 읊어대던 민주당, 그래서 홍준표 택했다. 페미니즘 깨 부숴달란 요청에 유일하게 진지하게 응답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한다. 자, 이 글을 이재명 후보가 함께 읽어보자라고 해서 일각에서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광기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느냐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해명을 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길 권유한 이유는 2030 청년들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청년들의 절규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게 또 그 글의 내용이 페미니즘이 광기에 사로잡혔다라는 내용이 재차 나오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광기에 사로잡힌 페미니즘을 비판해야 한다라는 글이잖아요. 글의 취지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든지 지나치면은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특히 우리나라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불이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자는 취지로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는데 오히려 요즘 젊은 남자들은 그 자기가 이런 페미니즘이 너무 과하게 있어가지고 그 남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본다.
그다음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없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런 부분들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남자들한테 홍준표 의원이 아주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캠프에서는 이대남 말고 이대 여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도 뭐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견제작용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경우에든지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일보는 지금 기사에서 이 남자 챙기느라 이 여자 뒷전이다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금 다급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소신을 가지고 했던 목소리들을 좀 이어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고 두 번째는 본인은 문재인 정부를 사실 계승하는 민주당의 여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져 왔던 이런 여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갑자기 꺼내게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홍준표 후보에게 쏠렸던 그 지지층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계산된 행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에 관한 권익, 인권,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소신,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에 그동안 여성에 대한 권익 향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외쳐왔던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일들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운동이 제대로 진실하게 다가왔던 것인가? 혹은 말로는 여성 운동을 외치지만 실제 내부로는 정치인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것은 아닌지가 오히려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됐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들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한 뒤에 목소리를 내야 마땅한 일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 후보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드러났던 그 숱한 문제들에서 꼭 내야 될 지점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글들을 올리게 되는 건 다분히 정략적으로 표를 계산하는 행동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었고 이재명 기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2030 청년 지지율이 급하기는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2030 청년들의 표를 홍준표 후보가 많이 이제 이렇게 확보하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후보가 되면서 청년표도 많이 흡수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분명 존재하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아까 한국일보에 썼던 이대남을 챙기려다가 이대녀가 뒷전했다 이 부분만 얘기하니까 이건 뭐 패배인지 옳고 그름 이런 다 떠나서 그냥 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보면. 선거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상대에게 한 표 가면 난 한 표가 없는 거고 나를 찍을 사람이 상대한테 가면 2표를 잃는 겁니다. 그냥 완벽한 제로섬 게임인데 사실 제가 늘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2030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표는 2030 남성이 더 안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30 여성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내지 민주당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오히려 2030 남성과 원래 우호적이지 않았던 세력을 잡는 것보다 우호적인 세력을 다시 끌어안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올린 것 자체가 페미니즘에 대해 페미니즘 너무 지나쳤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 주장이 맞다, 옳다 이걸 증명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2030 남성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관점이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젠더 갈등이 큰 상황에서 2030 여성표를 오히려 더 잃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마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이 스탠스를 잡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를 밤새 간호하는 CCTV 화면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19 구급차에 굉장히 걱정 어린 모습을
손을 꼭 잡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진, 구급차 아니고요. 아내의 손을 잡고 있고 김혜경 씨가 지금 응급차에 누워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부상 정도, 이 찢어졌다라는 부상 정도가 명확히 보이지는 잘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빨간 모자에 편안한 이제 사복 차림이죠. 저 시간이 굉장히 밤늦은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119에 가는 김혜경 씨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을 이재명 후보가 후보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선대위 배우자 실장, 병원 향하는 내내 애틋하게 아내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구토, 설사 반복하다 실신에 열상 입은 부인 싣고 병원 가는 심정이 어떻겠냐. 하루 아내 곁 지킨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라며 페밀리스트 이재명이라는 해시태그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담장은 이재명 후보의 부부의 금술이 좋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 금슬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뭐 이재명 김혜경 부분을 안 지가 뭐 저도 한 30여 년 가까이 되지만 굉장히 좋은 사이고 우리 김혜경 사모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만 남편의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되게 적극적으로 여태 도와오셨잖아요. 그게 배우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마음의 부담이 늘 많은 거죠, 사실은. 네. 정익진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렇게 금술이 좋다, 아내 곁을 지켰다, CCTV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일각에서 유포되고 있는 괴소문을 인식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럴 것 같고 일단은 금슬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전적으로 김혜경 여사가 아주 마음이 넓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김부선 씨 관련해 가지고 온갖 이야기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그 행동을 했길래 저런 이야기가 도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말로 이재명 후보한테는 억울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잘 내조를 갖다가 하는 것 같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게 문제가 될 일이 없을 텐데 시기적으로 요즘과 같은 때 그렇게 굉장히 바쁘고 엄중한 시기에 하루 일정을 그것도 또 중요한 일정들 뭐 여성의 날 일정 해가지고 그런 일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루를 다 빼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김혜경 씨가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부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옆에 꼭 있어줘야 될 만큼 마음이 힘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심한 아주 그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마음에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면서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부풀려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재명 후보다라고 한다면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해가지고 뭐 이런 진단서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명한 것들이 뭐 다 사실이고 객관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악의적인 그러한 논란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고요. 일단은 뭐 김영주 의원님 사람이 다친 일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괴소문을 유포하는 것이 일단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일이고요. 그것은 뭐 근절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익진 변호사님 뭐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입장에서는 김부선 씨와 관련된 소문이 이 괴소문처럼 굉장히 악의적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뭐 김혜경 씨의 마음이 넓다라는 뭐 정익진 변호사님의 표현에 뭐 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거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아내의 곁을 지킨 것은 선거 캠페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가겠죠. 하필 또 그날이 이제 여성의 날이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부인이 이렇게 집에 있는 여성은 내팽개치고 정치하느라고 밖에 행사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뭐 그야말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는데 집안에 문제가 큰데 밖에 일을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평소에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아내를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해 왔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대신 큰 행사에 가서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윤석열 후보를 부인이 먼저 만났고 김경수 지사 어떤 뭐 장인상에도 대신 가는 또 그다음에 지금 양 후보 모두가 다 비호감도가 높고 단점이 많은 후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뭐 민주당에도 배우자 실장이 있는 거고 아마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제 배우자를 위한 캠프의 스텝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로부터는 후보로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더 아팠을 거고 당도 지금 매일매일 급한데 굉장히 중요한 우군 중에 한 분이 이제 병원에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플 텐데 어쨌든 검술이 좋고 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말 터무니없는 저도 그런 걸 읽어보니까요.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자기 비서하고 또 부적절한 관계 그런 얘기인데 스스로가 아는 그런 얘기였다고 웃고 넘겼던 옛날 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자, 이제 뭐 두 분께서 이제 편하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여성의 날은 3월 8일로 정해져 있고 전국 여성대회라는 말씀 부가적으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이 초보 운전자보다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초보 운전이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야당과 여당의 각각의 논평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사법인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국민 앞에 100번, 1000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음주운전마저 궤변으로 떼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호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해 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에게 변명거리를 준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결코 음주운전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음주사고는 거의 뭐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술 깬 지 오래됐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술 깬 지 오래됐다라는 유머로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 취지는 음주운전 경력자와 초보운전 경력자 중 실수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은 초보운전이라는 뜻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이재명 후보 측의 지금 재반박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랑 초보운전자랑 초보운전이 낫다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지만 술 끄는 사람이 멀쩡하게 운전하는 거랑 초보운전 경력자 운전하는 거랑 사고 위험성 초보운전이 더 크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취지였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취지의 해명보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윤창호법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와 교통을 겪고 있을 또 그렇게 겪었던 국민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 저 같은 발언이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초보운전과 음주운전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초보 운전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초보 운전자들이 모두가 다 음주운전자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래전 일이고 뭐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술이 깼다고는 얘기하지만 오래전 있었던 일이어도 음주운전에 관련된 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 후보로서 나선 정치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또 숙고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도 부족할 터에 음주운전 경력이 오히려 초보 운전보다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던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잘못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냐는 국민적 문제 제기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도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기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04년이에요? 그렇죠. 뭐 당시에 공직자 아니었고 변호사 시절인데 2004년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굉장히 높죠. 근데 0.158이라면 진짜 우리가 흔히 만취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운전을 해서 결국은 면허 취소가 됐고 벌금도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비례해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150만 원이라는 상당히 초범치고는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벌금이 나왔죠. 뭐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저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개변이라는 데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뭐 음주운전은 뭐 어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건 범법입니다. 그야말로 왜 단속을 하고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겠습니까? 반면에 뭐 초보운전자라고 해서 단속을 하거나 뭐 초보운전자가 사고를 냈다고 가중처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은 범법인 거고 초보운전은 오히려 배려받을 대상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저 말 자체에 대해서 참 해명하는 것 자체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말을 떠나서 말의 취지는 이거죠. 경험이 많은 내가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행정 경험이 있다는 건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뭐 자질 중에 하나는 분명하죠. 하지만 대통령은 민주화에 누구도 재선이 없기 때문에 다 초보 운전입니다. 사실 대통령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행정 경험 못지않게 내치 못지않게 뭐 외치라든지 외교 역량이라든지 또는 사실 대통령 자리라는 게 개별 정책을 추진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라는 자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행정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면 뭐 관료 출신이나 장관 출신이나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에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국민이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 경험이 많다, 내가 잘한다. 이런 게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역대 정부가 다 행정부에 청와대를 두고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가 어떻게 행정부를 장악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왜곡돼 왔었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뭐 초보가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잘 안다.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국정에 대통령이 업무 수행하는 독이 된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반드시 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야 모두 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물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를 질 것이고 그렇게 선거를 지면 수사를 받을 테니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영준 변호사님, 네. 민주당 입장이 바뀐 건가요? 그동안은 특검은 안 된다였는데 윤호중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야당이 특검 협상 연락해오면 피하진 않겠다라는 거면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합의하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봤을 때 대장동 의혹은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문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예컨대 뭐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짓겠다, 서민들을 위해서 뭐 주택을 짓겠다 그렇게 해도 아니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그 대장동의 그 안경을 끼고 보면은 하나도 맥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지지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내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 한 30% 정도만 지금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 확장성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 문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걸 갖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지금 검찰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보이고 또 검찰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결백하다면 자신의 결백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을 텐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심지어 뭐 부장검사가 코로나 걸리지 않나, 검찰총장은 병원 간다고 휴가를 내지 않나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니까 거의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한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 부분은 검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입장에서도 특검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에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소식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쌈 소식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대한민국 방역 책임자인데 사적 모임 위반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지요. 김부겸 총리에 대한 논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도대체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왜 준 걸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모든 제안은 결코 쉽지 않다. 여당이 방역 지원금에서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또 이름을 바꿨는데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사적 거리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두가 다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규칙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이를 어겼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6일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대학 동기 등 11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10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하게 국민들에게는 묶어놓고서 방역 책임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사진 보시죠. 자, 좌우에 대학 친구들, 동기들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고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속에서는 10명이 나왔는데 사진 찍어준 1명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한신대의 언론인 출신 김수영 교수님 나왔는데 10명까지인데 1명이 지금 더 들어간 것 같고 뭐리 각박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안 되죠. 정부의 가장 책임 있는 분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따르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기면 안 되죠. 저게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10명까지는 사적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직후에 공관으로 9명의 대학 동기 등을 이제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하는데 그 중에 1명이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명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이제 11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가 어떻게 그래도 식사도 안 하고 가느냐, 식사라도 하고 가라라고 이제 붙잡아서 결국 11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11명이 밥 먹는 게 방역수칙 위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뭐 좀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중대본부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 방역 수칙이라던가 여러 가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설계하는 설계자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 같은 좀 유력한 사람들이 이 규칙을 어기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자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 규칙을 지키겠으며 설계한 자가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지키지 않아서 뭐 과태료 처분을 하든 어떤 처벌을 했을 때 아니 설계자도 지키지 않는 규칙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막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도 있거든요. 예. 맨 처음에는 아니다, 10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1명이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뭐 불가피하게 1명이 더 늘어났었고 중간에 또 1명이 자리 비웠기 때문에 결국 10명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규칙이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라도 예. 안 지킬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했고 여기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초기에는 10명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취재진이 사진을 건넸어요. 증거가 나왔죠. 그러자 당초 10명이 모이기로 계획한 자리였는데 1명이 배우자를 데려와 11명이 됐다. 김 총리가 밥은 먹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함께 식사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렇죠? 10명이었다. 식사할 때는 우리 위반 아니다 라고 잡아댔다가 증거 나오니까 실토하는 게 이게 뭡니까? 방역수칙 위반 맞고 책임자로서 부적절 반성한다라고 뒤늦게 반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부겸 총리 잘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네. 물론 김부겸 총리의 사람 좋은 성격상 친구가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내가 총리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야, 아내 내보내라.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야, 친구야 미안하다. 네가 나가라. 이랬어야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친구의 아내를 내보낼 수 없으니까 네. 네가 나가라. 왜 아내를 데리고 하냐. 김부겸 총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모자랐어요. 어떤 거요? 결정장애. 결정장애. 치고 나가는. 이건 이제 친하시니까 네, 말씀이죠? 친해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욕을 한 사람으로부터 욕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그래도 총리까지 되시면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정말 프로토콜답게 비서진에서 총리한테 오기 전까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처음부터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9명 이상 되면 안 됩니다라는 걸 완벽하게 말하자면 스텝에서 끊어줘야 돼요. 총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민 입장에서도 더 총리를 위한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협조해 줄 필요가 있고 총리도 단호하게 양해를 구하고 예를 들면 부인의 경우에는 따로 다른 데서 식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예우를 해드려라.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온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게 저기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매우 안타깝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자기는 따뜻한 마음이지만 이 정치를 하거나 공직에 있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 김부겸 총리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조마조마하다라고 매번 방역수칙 지킬 것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 발언도 들어보시죠. 모임과 활동이 급속히 늘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기에 정부도 더 긴장하면서 방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아니 사실 김병민 대변인, 네. 우리 일반 국민 같은 경우도 뭐 대학 동기가 없어서 모임을 못하고 있겠습니까? 대학 동기가 아내가 없어서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까? 대학 동기도 다 있고 아내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일반 국민들이 못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 저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국민들 걱정 위해서 노심초사 관리를 잘하고 있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네. 우리 공동체의 이 굳건한 합의와 믿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급한 일 있지만 못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급한 친구들이 있는데 못 모였다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코로나 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 비추어서 이 정도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노력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협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방역 지침이 좀 완화가 됐지만 이게 좀 강했을 때는 밖에 나가서 4명 이상 식사가 불가능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이 5명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가족 5명이 밥을 먹기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등본 떼서 갔어야 돼요. 그때는 다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들이 이제 보여줘야 됐고 5명은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부모님 1명이 오더라도 다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편한 당연히 가족 간에 모이는 것조차도 어렵게 했던 시절에도 그래도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지켜가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 희생하는 그리고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김부겸 총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방역 최전선에 있는 총괄 사령관이 보여줬던 행동으로 매우 부적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제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난날 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네 안 했네 논란이 일었을 때 정치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 당시 과태료 부과를 두고도 한참 뜨거웠던 논쟁이 벌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진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위에 있는 이 정부의 총괄 책임자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수경 교수님, 무소속 의원인데 이제 의원직도 그러면은 다
상실된 겁니까? 가결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직안이 완전히 가결돼서 의원 신분을 이제 벗어나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등등의 명목으로 이제 50억 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아주 빗발치니까 예.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이런 공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직하겠다고 했고 그 안이 이제 가결이 된 겁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검찰에서 여태까지는 이제 현직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의원 신분을 벗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아마 광상도 전 의원을 이제 소환해서 조사할 것 같고 벌써 아들에 대해서는 2차례 검찰에서 불러서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이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요. 이제 알선수재라는 거는 제3자가 어떤 금융기관에다가 이런 일들을 알선해가지고 그 대가로 돈을 예. 받은 거거든요. 이제 뇌물은 아무래도 본인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제 알선수재가 훨씬 더 입증이 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러한 혐의들을 적용해서 앞으로 조사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안 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건데 곽상도 의원의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예컨대 아들이 50억을 받은 거를 몰랐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송구하다고 하면서 나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또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젊은 대리급 사원이 퇴직하면서 산재조로 50억을 받은 일이 흔한 일도 아니고요. 당연히 국민적인 생각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버지가 저거를 몰랐다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뭘 억울하다는 말씀만 하지 말고 상식적인 해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저 부분은 어떻게 해도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0대에 한 5, 6년 정도 근무했던 대리가 50억 원, 그리고 뭐 세금을 다 떼면 한 2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 단지 뭐 퇴직금, 상여금 혹은 뭐 산재 위로금 쪽으로 받았다는 게 어떤 설명으로도 사실 설명이 되지 않고 검찰도 결국 그 돈은 곽상도 의원을 향한 뇌물 혹은 그런 대가성의 어떤 돈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저 50억은 아들에게 준 돈이 아니라 아버지 곽상도 보고 준 돈이다. 그게 합리적으로 보였고 검찰이 아니라 법조인이 아니어도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도 그 돈을 아무 관계없이 그냥 대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일하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50억을 준다는 거는 상식에 반해도 너무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로써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재보궐 지역이 하나 더 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건 선거 얘기인데 대구 중남, 충북 청주, 경기 안성, 서울 서초 갑, 서울 종로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가 하나 더 늘게 됐는데 요거 선거가 이재명 기자 그러면은 2021년 3월 9일에 일제히 치러집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에 일제히 5곳의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 뭐 대선 결과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 점에서 양당이 아마 누구를 공천하냐 굉장히 지금부터 전략적인 어떤 싸움들이 양당의 싸움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양당 모두 뭐 정치 개혁 공약 100개를 하는 것보다 저기서 다섯 곳에서 공천을 누구 하느냐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뭐 정치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내가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정치 함께 하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저 5곳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저기 어떤 후보를 내느냐.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울 서초갑이라든지 대구 중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곳에 과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 윤석열 후보가 늘 얘기하는 통합의 정치에 적합한 인물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뭐 통합의 정치를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국민들이 뭐 역대 많은 후보들 다 얘기했지만 잘 제대로 안 된 거죠. 근데 그런데 뭐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정치개혁 공약보다 훨씬 중요하게 국민들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 이거는 굉장히 각 대선 후보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겠다. 1인당 뭐 30에서 50을 더 주어서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난지원금을 더 집행하겠다라고 했다가 1월에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다가 민주당이 지원금 명칭을 일상회복방역지원금으로 공식화하고 세금 납부 유예분을 통해서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분도 연일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제기되는 내용들이 정말 이 지원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점검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모든 제안들이 결국 쉽지는 않다. 자, 결국 민주당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와 정부의 우려 둘 중에 누가 이길지를 보는 것도 한 가지 묘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자,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공개하죠. 검찰도 공수처도 지지부진 논란. 지지부진. 뭐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자, 먼저 대장동 수사가 미진하고 미적하다. 우리 김수경 교수님만의 비판은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 권순일 전 대법관은 조사도 안 했다. 어제 제가 돌직구쇼 말미에 이재명 기자에게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그런데 문득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왜 조사 안 합니까? 이게 또 오늘 보도가 됐군요.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화천대유 법률 고문을 받으며 월 1,500만 원 수령하고 결정적으로 김만배 씨가 대법원 청사에 출입을 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중요할 때 만났던 기록이 나왔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이발소 간 거다 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소환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강제 수사도 안 했다. 검찰이 조사도 안 했다. 논란입니다. 한 검찰 간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후보 판결 관여 의혹 등 부정한 청탁 측면에서 현안이보다 뚜렷하게 존재한다. 수사팀이 정치적 측면을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 아니 그러고 보니까 김수경 교수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조사라는 것은 이 사람 유죄다 기소다 이게 아니라 조사에서 억울한 게 있으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뭐 무죄면 혐의가 없다 불기소 혐의가 있으면 이거는 재판으로 가야 한다 기소 요 갈래를 타는 게 조사인데 갈래조차 안 타는 건 뭡니까? 화천대유도 그렇고 이 권순일 전 대법관 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검찰의 수사가 더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해는 됩니다. 워낙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여당의 지금 대선 후보인데 어떤 확실한 뭐 증거나 물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을 수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냐면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똑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텐데 피의자로 4번이나 입건했잖아요. 그런 지적도 분명히 가능한 지점이고요. 또 통상적으로 이제 대선 한 100일 정도 앞둔 시점부터는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거에 휘발리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좀 중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기간에는 공정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내라도 정치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좀 수사를 자제하는 면이 있지만 그게 이제 시한이 11월 말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같은 경우에 10월 초에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의 시간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언급도 안 되고 있고 소환도 안 되고 아무 수사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검찰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고 사실 이 문제가 맨 처음에 불거진 게 그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TV 토론에서 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무죄가 결국 대법에서 나온 건데 앞으로 우리가 TV 토론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서로 고발 사주 의혹이랑 대장동 의혹 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고 물고 늘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짓말만 아니면 이제 거짓말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검찰의 수사, 그러니까 꼭 뭐 권순일 대법관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된 것이냐, 전혀 그런 재판 거래 같은 게 없었다면 없었다는 식으로 좀 밝혀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김영주 의원님, 네. 김만배 씨가 진짜 거 가서 이발소에서 머리 깎았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아니 너무 궁금해요. 이제 그 기록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부분일 텐데, 그리고 기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대법관 이름 대고 이발소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그게 너무 거고, 이상하잖아요. 남아 있는 이례적이고.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국민들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러면 아니 왜냐면 김영주 의원님 아무나 들어가서 대법관 만나러 갔다 해서 갔다가 썩 들어가서 이발소 갔다 오고 그래도 되는 건지. 근데 뭐 이재명 기자가 얘기하기로는 국회 저기 통이잖아요. 아무리 뭐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친하더라도 이 대법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방명록에 적으면 권순일 전 대법관 측에서 국회의원 측에서 잘 아시잖아요. 국회의장 측에서 확인을 해주고 누군가를 보내서 확인이 돼야만 출입이 되는데 권순일 적어놓고 이발소 갔다 왔다. 권순일은 안 만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만약 그게 된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검순일 대법관의 비서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됐다는 거 하는 거고 유착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된다. 예. 그럼 뭐 이름 대고 언제든지 드러날 수. 그러면 김만배 왔습니다. 그러면 비서가 받아서 대법관실에서 예 들어오게 하세요 하고 이발소 가도 체크 안 하는 관계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프리패스. 예. 그런 관계 있을 수 있거든요. 국회 들어갈 때 국회의원한테 직접 통화하는 게 아니라 보좌관 비서관한테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왜 김만배라는 사람이 권순일이라는 사람하고 저렇게 가깝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 수사 간단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안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몇 번 만났다라면 그거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뭐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될 시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대선을 앞두고 요쪽 저쪽 고발 사주하고 이 대장정권을 가지고 계속 뭉개도 될 수 있는 그런 검찰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확진에 총장은 이빨 치과 치료 때문에 휴가에 수사팀 수뇌부는 부재 중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기자단의 면담을 앞두고 치과 치료를 이유로 돌연 휴가를 냈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6명이 부장검사 포함해서 코로나 확진돼서 사건 관계인 조사가 지연됐는데 밀접 접촉자 아닌 차장검사도 연가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일요신문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지금 이 같은 수사 진행은 선거 이후 수사 결과 보고하겠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 시간을 아끼려면 수사팀을 확대하면 된다. 얼마나 충원하는지를 보면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일요신문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요거 어떻게 보세요? 수뇌부는 지금 휴가 중, 부재 중. 국민들 보시기에는 침대 축구가 연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죠. 지연 수사하면서 늑장 수사해와서 많은 비판을 가졌는데 어떻게든 국민적 요구사항이 특검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째깍째깍 다가오고 민주당의 입장 기류를 보니까 왠지 특검을 받을 것 같은 기류지만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 선거까지 미룰 수 있는 대로 밀어보다가 특검을 나중에 받게 되면 대선 전에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적당히 지지부진 침대축구처럼 시간 끌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서로 이렇게 눈치 보는 양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엔 검찰도 올라오게 될 것이고, 심판의 대상에는 이 문제를 피하려고 했던 정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등 이 인사들이 모두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올 공산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수사였던 그 당시 유동규 씨 압수수색 나가서 휴대폰 하나 가져오는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뒤늦게 경찰이 발견해 오는 것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고요. 김만배 씨 처음에 엉성하게 영장 치고 기각됐다 두 번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통상 구속이 되고 나면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만배 씨랑 여기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랑 진짜 제대로 재판을 염두에 두고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나중에 정말 국민의 여론에 등 떠밀리듯이 특검이 만약 발효가 되게 된다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대상이 특검의 수사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정치적인 맥락 다 빼고
수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이익을 민간 업체가 가져가도록 만들었던 기상천외한 일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누가 가장 올바르게 따를 것인지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향배들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 윤석열 캠프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우리는 특검 부인한다고 한 적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는데 김병기 대변인 말씀 잘하셨어요. 그 김만배 씨 구속과 관련돼서 이게 검찰이 사람을 100년, 1000년 잡아둘 수가 없어요. 구속에도 기한이 있고 구속 기한 연장도 한두 번이지. 대선 끝나고 뭐 새 아침이 밝고 새 나라가 올 때까지 김만배 계속 구속해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김만배 씨 구속했을 때 권순일 전 대법관 따로 불러서 김만배 씨 만났습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들어보고 김만배 씨한테 구속돼 있으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들어봐서 그 내용이 다르면 이거는 이상한 거다라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지. 권순일 전 대법관 부르지도 않고 얘기도 안 들어보고 있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구속 기한 끝나서 김만배 씨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침대 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침대 축구다. 김만배 씨뿐이겠습니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망갔다 돌아오고 나서 검찰이 석방하고 난 다음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았죠. 근데 그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들 상대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꺼내서 정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구속이 됐는데 수사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지로 과연 정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건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다 똑똑히 판단하고 생각하실 거라 보고요. 결국은 검찰과 경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배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 대검은 수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휴가나 부재를 간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오늘 등장했는데 여기에 검경이 2번 만났는데 왕갈비, 수원 왕갈비를 뜯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떤 장면일지 함께 보시죠. 자, 김수현 교수님, 수원 왕갈비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장동 관련해서 검경이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 수사를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럼 정말 검경이 협의를 많이 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딱 2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번째 만남은 이제 왕갈비집에서 서로 만났다는 거죠. 수원 왕갈비. 근데 왕갈비 뭐 먹을 수 있습니다. 수사 협의하다가 힘들고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좀 또 왕갈비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왕갈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왕갈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저도 이 뭐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 얘기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 아마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실 거예요. 관련자도 너무 많고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연관된 사람도 너무 많아서 근데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딱 2번 만났다는 것도 의아할 뿐더러 2번째는 심지어 어떤 길게 뭐 릴레이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왕갈비집에 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협의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수사가 협의가 됐을지 모르겠고 실제로 지난달에 그 유동규 씨 휴대폰 압수수색할 때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혀 지금 검경이 제대로 조율을 못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협력이 잘 된다면 일사천리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경이 그냥 신용만 그냥 대통령께 말씀하시니 이야기한 거지 제대로 정말 협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한 전직 대변인의 포렌식 결과를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이거 하청수사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고 공수처 대검은 둘 다 펄쩍 뛰고 아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잘 보세요. 공수처가 손주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사건을 공수처가 지목하면서 손준성은 구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 거기에 이 전직 대변인이 등장합니다. 공수처가 영장 칠 때 이런 내용 써요. 권순정 전직 대변인이 2020년 3월 19일 땡땡땡 기자에게 SNS로 최 씨 변호인 입장이 적힌 문건 4번을 보냈다. 라고요. 결국 대검 감찰부가 전직 대변인 폰을 포렌식한 자료를 근거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의 근거로 쓴 거 아니냐. 결국은 저게 하청 감찰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재명 기자, 이 장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으로
저거를 인지하지 않았으면 공수처가 따로 수사해서 저걸 밝혀낸 거라면 하청 감찰이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 텐데 자 일단 진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권순정 전 대검의 대변인이 그 장모 관련 문건을 대검에 생산을 했죠. 장모 관련 문건이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문건인데 장모가 피해자다, 투자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모를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문건이었죠. 그걸 기자한테 돌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건 어쨌든 대검 조직이 검찰총장을 위해서 뭐 문건을 생성하고 그것을 기자들 나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사조직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있을 수 있는데 공수처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대검 대변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이미 제출받아서 참관인 없이 포렌식을 해서 그 자료를 마침 갖고 있는데 공수처가 마침 압수수색을 대검 감찰부로 와서 가져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옛날 저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논란을 다뤘었던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과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의 정당성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대검 변호인이 그야말로 저렇게 기자들에게 저 문건을 돌렸다고 해서 그것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그랬다고 해서 B도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 속에서 구속영장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